제발 정신 차리세요. 아빠, 제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아빠, 나예요. 윤지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2024년 10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72세 노인이 실려왔습니다. 뇌졸중이었죠. 그의 딸은 병원 복도를 뛰어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평생 딸을 남의 집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이야. 우리 아들만 잘 크면 돼.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플 때도 오직 아들만 찾았던 아버지. 딸에게는 냉대와 무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버지가 쓰러진 그 순간 전화를 받은 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바쁜데요. 윤지한테 전화하세요. 차가운 거절.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무시당했던 딸이 회사를 박차고 나와 달려왔습니다. 아빠, 제가 왔어요. 걱정 마세요.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2024년 서울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아들만 챙기며 평생을 살았던 한 아버지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진실. 그리고 평생 차별받았던 딸이 보여준 진정한 효도.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재석, 72세. 평생을 아들이 최고라는 믿음으로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1952년생. 그가 태어난 시대는 아들 낳아야 대를 잇는다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죠. 그 역시 3대 독자로 자랐고 아버지로부터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재석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들이 집안을 지켜왔다. 너도 아들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 그렇게 자란 재석 씨는 1975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 정숙 씨와의 사이에서 처사이를 가졌을 때 그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1976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민수. 우리 아들, 우리 대를 이을 아들. 재석 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척들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었고 아들의 100일 돌잔치도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이름은 윤지. 딸이네. 재석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100일 잔치도 돌잔치도 집에서 소박하게 치렀죠. 친척들도 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냥 키우다가 시집 보내면 되지. 그렇게 차별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재석 씨는 최신형 책가방과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야 한다. 하지만 윤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사촌 언니가 쓰던 헌 책가방을 물려받았습니다. 여자애가 뭐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에게는 과외를 여러 개 시켰습니다. 영어, 수학, 과학. 한 달에 과외비만 150만 원이 들어갔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하니까 아깝지 않아. 하지만 윤지가 저도 학원 다니고 싶어요라고 하자 재석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 여자가 무슨 과외까지 필요해? 명절 때도 차별은 명확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재석 씨는 항상 민수에게만 세뱃돈을 두둑이 줬습니다. 민수야, 여기 10만 원. 우리 아들 용돈 많이 써. 윤지에게는 5만 원. 정확히 절반이었습니다. 딸은 나중에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어. 윤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지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담임 선생님은 이화여대나 숙명여대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했죠. 아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이화여대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하지만 재석 씨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대학은 무슨, 여자가 대학 나와봤자 시집가서 애나 키우는데 무슨 소용이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해. 아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닥쳐. 우리 집은 내 오빠 대학 보내기도 빠듯해. 내가 무슨 대학을 가. 그때 오빠 민수는 고3이었습니다. 성적은 윤지보다 훨씬 낮았지만 재석 씨는 민수에게는 재수까지 시켜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윤지는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 텔러로 취직했죠.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더라. 윤지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집에 50만 원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재석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민수 학원비로 보태야겠다. 윤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민수는 지방사립대학교에 겨우 합격했습니다. 재석 씨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대학생이다. 민수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까지 재석 씨가 전부 댔습니다.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하지만 윤지가 27세에 결혼할 때는 달랐습니다. 윤지야, 너 결혼 자금은 내가 모은 돈으로 해. 아빠가 뭐 딸 결혼까지 책임져야 해? 네, 아빠. 윤지는 자신이 5년간 모은 3천만 원으로 전세집을 얻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재석 씨는 축의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이제 내 집은 시집이다. 그 말을 들은 윤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민수가 30세에 결혼할 때 재석 씨는 자신의 전세금을 빼서 1억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민수야, 이거로 아파트 계약금하고 결혼 준비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윤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빠한테는 1억 5천을 주시고 저한테는 결혼할 때
1,000만 원도 안 주셨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야? 아들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집도 사줘야지. 너는 시집 갔으면 남의 집 사람이고. 윤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윤지는 친정에 가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빠 민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재석 씨는 손주들을 안고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10만 원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재석 씨는 시큰둥했습니다. 외손주들은 뭐, 그냥 밥이나 먹여라. 용돈 5만 원. 딱 절반이었습니다. 윤지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도 할아버지의 차별을 느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우리한테는 안 좋아하세요? 할아버지가 원래 그러셔. 윤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석 씨는 아들 민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 여행 경비, 명절 때마다 용돈. 하지만 딸 윤지에게는 냉대뿐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 그게 내 인생이야. 재석 씨는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재석 씨는 집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죠.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오른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흐려졌죠. 이게 무슨... 쿵! 재석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30분 후 장을 보고 돌아온 아내 정숙 씨가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여보,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환자분 뇌졸중 의심됩니다. 즉시 이송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아들 민수에게 따르릉. 여보세요? 민수야, 큰일 났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로 병원 가는 중이야. 네, 아버지가요? 응, 뇌졸중 같대. 빨리 병원으로 와. 엄마, 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인데요. 뭐?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회의가 중요해. 아니, 엄마. 이거 진짜 중요한 프로젝트고요. 제가 빠지면 안 되는 회의예요. 그리고 병원 가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숙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지금 생사의 기로에 계신다고. 엄마, 제가 지금 당장은 못 가요. 저녁에 회의 끝나면 갈게요. 그리고 윤지한테 전화해 보세요. 윤지가 시간 더 유연하잖아요. 뭐라고? 죄송해요, 엄마. 회의에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챙겨준 아들이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다른 가족분 연락하셨어요? 네, 지금 딸한테 전화할게요. 정숙 씨는 딸 윤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엄마. 윤지야. 아빠가 쓰러지셨어. 네. 무슨 일이에요? 뇌졸중 같대. 지금 아산병원으로 가는 중이야.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어느 병원이라고요? 아산병원. 응. 윤지야,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요, 엄마. 제가 갈게요.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윤지는 그 순간 회사에 있었습니다. 중요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팀장님,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서 가보세요. 일은 걱정 마시고. 윤지는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아빠, 제발 무사하세요. 윤지는 평생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습니다. 혈육이었죠. 30분 후 윤지는 아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윤지야. 어머니와 윤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는요? 지금 응급처치 받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 오빠는요? 그 질문에 정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회의 중이래. 저녁에 온대. 뭐라고요? 윤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렇게 챙겨준 오빠가 아버지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는데 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저요. 윤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자분 급성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혈전용해수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간은 집중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그럼 완치되실 수 있나요? 노력 여하에 따라 다릅니다. 재활을 잘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의 헌신적인 간병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윤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그날 저녁 7시 아들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떠세요? 이제 오니? 윤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윤지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의가 정말 중요했다고. 오빠,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회의가 더 중요해? 너도 회사 다니잖아. 이해해줘. 나도 직장인이야. 나는 회사 박차고 나와서 30분 만에 왔어. 그건 너의 선택이고. 윤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잠깐 보고는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오늘은 이만 가볼게. 뭐? 아버지 깨어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올게요. 그리고 민수는 그냥 가버렸습니다.
윤지는 오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평생 챙긴 아들이라고? 그날 밤 윤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남았습니다. 새벽 3시 재석 씨가 깨어났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셨어요. 윤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석 씨는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윤지야? 네, 아빠. 저예요. 민수는 어디 있어? 그 순간 윤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아닌 오빠를 찾았습니다. 오빠는 집에 갔어요. 뭐? 오빠 내일 출근해야 한대요. 재석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가 나를 두고 갔다고? 네. 재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짜 누가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다음 날부터 윤지의 고된 간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 윤지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아빠, 죽 드실 수 있으세요? 응. 재석 씨는 아직 오른쪽 팔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윤지는 한 숟가락씩 떠서 아버지께 먹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고맙다, 윤지야. 괜찮아요. 하지만 윤지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 씨, 언제 복귀 가능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상태가 아직.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시면 업무 공백이. 윤지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 한 달간 휴직하고 싶습니다. 휴직이요? 무급 휴직이라도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리죠. 윤지는 무급 휴직을 하고 아버지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빠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아버지, 좀 어때요? 민수야. 재석 씨는 아들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어제 못 와서. 괜찮아. 넌 바쁘니까. 윤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오빠만 챙기시네. 민수는 30분 정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 회사 가봐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가거라. 민수가 나가자 재석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뭘? 왜 오빠한테는 항상 그렇게 너그러우세요? 민수는 바빠. 직장 생활이 힘든 거야. 저도 직장인이에요. 저는 무급 휴직까지 하면서 아버지 간병하고 있고요. 재석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매일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했습니다. 식사, 대소변 처리, 물리치료, 보조, 약 챙기기. 모든 것을 혼자 했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도 도왔지만 어머니도 연세가 있어서 체력적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윤지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너무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오빠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윤지야, 미안해. 요즘 회사에 프로젝트가 겹쳐서. 오빠,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세요. 알아. 다음 주말에는 꼭 올게.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윤지야, 미안. 애들이 독감 걸려서 집에서 봐줘야 해. 윤지는 더 이상 오빠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석 씨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에 오른팔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됐죠. 아빠, 오늘 물리치료 잘하셨어요. 응, 윤지 덕분이야. 재석 씨는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느 날 밤 재석 씨는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윤지야, 네, 아빠. 너 회사는 어떻게 했어? 무급휴직 중이에요. 뭐, 무급휴직? 네. 한 달 더 연장했어요. 그럼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 괜찮아요. 제 저축한 돈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재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지야, 미안하다. 왜요, 아빠? 내가 너한테 평생 못되게 굴었잖아. 윤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 너한테 대학도 안 보내주고, 결혼할 때도 제대로 안 해주고, 명절 때마다 민수만 챙기고, 미안하다, 윤지야. 아빠,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평생 아들만 챙기면서 살았는데, 정작 내가 쓰러졌을 때 곁에 있는 건 너였어. 재석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72세 노인이 병상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우는 모습을 보며 윤지도 울었습니다. 아빠, 이제라도 제 마음 알아주시면 돼요. 윤지야. 그날 밤 부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달째가 되던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음 주면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집에서도 계속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이 계속 옆에서 케어를 해주셔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윤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석 씨는 혼자 거동이 불편했고 어머니 정숙 씨만으로는 간병이 어려웠습니다. 엄마, 제가 저희 집으로 가서 아버지 모실게요. 뭐? 윤지야, 내가? 네. 우리 집이 1층이잖아요. 아버지가 활동하시기 편할 거예요. 하지만 너희 남편은 뭐래? 윤지는 이미 남편과 상의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찬성했어요. 아버지 모시는 거 당연하다고 했어요. 윤지야, 고맙다. 정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윤지는 오빠 민수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오빠, 아버지 다음 주에 퇴원하세요.
아,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오빠 아버지 퇴원하시면 누가 모실 거예요? 그거 당연히 엄마가 모시겠지.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요. 오빠가 모시든지 아니면 제가 모시든지 해야죠. 윤지야, 나는 집이 좁아서 아버지 모실 공간이 없어. 그럼 제가 모실게요. 정말 내가, 네, 제가 우리 집으로 모셔올게요. 그래, 고마워, 윤지야. 내가 생활비는 보탤게. 얼마나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윤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0만 원으로 뭘 해요, 오빠? 그래도 보태는 거잖아. 됐어요. 오빠는 그냥 가끔 얼굴이나 보러 오세요. 윤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오빠한테 쏟아부은 게 대체 뭐였지? 퇴원날, 윤지는 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빠,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1층이라 휠체어 다니기 편하실 거예요. 윤지야,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모실게요. 윤지의 남편 성훈 씨도 장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편하게 계세요. 저희가 모실 테니까요. 고맙다, 사위. 재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딸과 사위가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대하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윤지는 매일 아버지의 재활을 도왔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데려가고 식사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산책도 시켰습니다. 재석 씨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윤지야, 나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요? 한번 해보세요. 재석 씨는 윤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아빠, 잘하세요. 하, 정말 걸을 수 있네. 부녀는 기뻐서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세요. 응, 나도 가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서. 윤지는 더 이상 오빠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정숙 씨가 윤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지야, 민수가 그러는데. 왜요, 엄마?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를 팔아서 자기 빚을 갚고 싶대. 뭐라고요? 민수가 주식 투자 실패해서 빚이 5천만 원이 생겼대. 그걸 갚으려고 아버지 아파트를 팔고 싶다는 거야. 윤지는 분노했습니다. 오빠가 미쳤어요? 아버지 집을 팔아서 자기 빚을 갚겠다고? 그게 민수 말로는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자기가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처분해도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요. 윤지는 즉시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아버지 살아계신데 무슨 상속 얘기를 해. 윤지야, 나 진짜 급해. 빚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돼. 그건 오빠 잘못이잖아. 왜 아버지 재산으로 해결하려고 해? 윤지야, 어차피 나중에 내가 받을 거잖아.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오빠, 진짜 실망이다. 윤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아버지께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빠, 오빠가 그러는데, 그리고 민수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재석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네. 재석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아빠, 나는 민수만 챙기면 민수가 나를 잘 모실 줄 알았어. 하지만 민수는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야. 재석 씨는 펑펑 울었습니다. 72세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윤지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는데 너만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있구나. 아빠, 너를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어. 윤지도 울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아빠 딸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 부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재석 씨는 결심했습니다. 3개월 후 재석 씨는 거의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고 일상생활도 가능했죠. 어느 날 재석 씨는 윤지를 불렀습니다. 윤지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네, 아빠.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재석 씨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 증여 계약서야. 네. 아빠 명의 아파트를 너한테 증여할 거야. 아빠, 안 돼요. 왜? 오빠가 뭐라고 할지. 민수는 상관없어. 재석 씨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나한테 집을 팔라고 했어. 자기 빚 갚으려고. 하지만 너는 무급휴직까지 하면서 나를 돌봤잖아. 아빠, 이건 상속이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대가야. 하지만 윤지야, 아빠가 평생 너한테 미안했어. 이제라도 보답하고 싶어. 윤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저는 그런 거 바라고 간병한 거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재석 씨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빠, 고맙다, 윤지야. 내가 아빠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부녀는 또 한 번 껴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증여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 윤지한테 아파트를 증여했다고. 민수가 윤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윤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야. 아니, 그 집은 내가 받아야 할 거잖아. 네가 무슨 권리로. 오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어디 있었어? 나는 무급휴직하면서 3개월간 간병했어. 그래도 그건 딸로서 당연한 거잖아. 윤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는 아들로서 뭘 했는데? 나는 바빴다고. 그럼 나도 바빴어. 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선택했고, 오빠는 아버지를 포기했어. 그게 결과의 차이야. 윤지야. 그리고 오빠 아버지 재산 팔아서
오빠 빚 갚으려고 했던 거 아버지가 다 아셔.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각자 살자. 윤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6개월 후 재석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윤지의 집에서 함께 살며 손주들과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재석 씨는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윤지야, 내 아빠가 평생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너를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던 거야. 아빠, 너는 내 딸이야. 내 피를 나눈 딸. 시집 갔다고 남이 되는 게 아니야. 아빠가 너무 어리석었어. 재석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가족은 혈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아빠, 민수는 내 아들이지만 내 마음을 외면했어. 하지만 너는 내 딸로서 내 곁을 지켜줬어. 너야말로 진짜 내 가족이야. 윤지도 울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윤지야. 부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석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아들만 챙기며 살았지만 결국 내 곁에 남은 건 딸이었구나. 혈육은 태어날 때 정해지지만 진짜 가족은 위기의 순간에 증명되는 거구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